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생물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마다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놨어요. 페이지 1인데 페이지 6개로 나눴거든요. 페이지 첫 번째는 우리가 세포생물학입니다. 세포생물학은 우리가 무엇을 세포생물이라고 하는 거냐면 막이 있고요. 막을 경계로 해서 내부에 거대 분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세 단원을 합쳐서 세포생물학이라고 하고요. 페이지 2와 같은 케이스는 생화학이에요. 이 목차의 범주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시험 범위인가. 생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 내부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은 물질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있고요. 세포 호흡이 있고요. 광합성이 있겠습니다. 페이지 3는 유전학입니다. 유전학 같은 케이스는 세포 분열이 있고요. 체세포 분열이 있고 감소 분열이 있죠. 그 다음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있고 비멘델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율과 지도작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계도를 통한 유전병 예측이 있고요. 그 페이지 3고요. 페이지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건 다름 아니라 분자생물학이에요. 그러니까 DNA, 메신저 RNA, 단백질로 나간다는 분자생물학이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유전자 발현 조절. DNA, 메신저 RNA, 단백질은 유전자 발현.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리고 또 바이러스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5에 해당하는 건 다름 아니라 인체생리학에 해당합니다. 인체생리학이 순환계를 매개로 한 인체생리학 파트가 있고요. 생식과 발생인데 발생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 있을 때 감각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뉴런을 통한 활동 전이를 통한 전도, 그러니까 척수를 통해서 뇌에서 통합하라, 근골격계를 통한 반응, 근수축기작이 있습니다. 페이지 6 같은 케이스는 식물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생태와 분류와 진화가 있다. 6개의 페이지, 6개의 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페이지 1, 세포생물학 가겠습니다. 개통수인데요. 개통수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분기한 거죠.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공통 조상으로부터 오다가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나뉘어라. 적응한 놈과 정하지 못한 놈으로 시간이 가다가 또 나뉘어라. 여러 종이 생기는 원리죠. 시간이 가다가 또 나뉘어라.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나뉜 종이 침팬치랑 사람이죠. 침팬치랑 사람처럼 최근에 나뉜 종이 유연관계가 가깝다고 표현해요. 유연관계. 비슷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최근에 분기한 것이 나뉜 것이 유연관계가 가깝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의 1번 주제가 뭐냐면 3영역 구분인데 다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주제별로. 세포생물학의 주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이 요즘 제일 잘 나오죠. 3영역 구분이요. 그래서 이제 진정세균과 고세균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진정세균 쪽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공생이 있었더라. 공생이 있으면 진액이 되는 거고 또 엽록체에 공생이 있으면 식물이 되는 거고 공생이 없는 것은 진액 생명체, 식물을 제외한 동물, 곰팡이, 균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3영역 구분을 할 때 저게 포인트 1인데 고세균 중심으로 나누거든요. 고세균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고세균 단독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고세균만이 갖고 있는 단독의 특징은 에테르 결합을 갖고 있어요. 진정세균이나 진액은 에스테르 결합인데 에테르 결합을 갖고 있고 인지질 단일층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라 인지질 단일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액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위드 진액과 유사점이 존재하고 있다. 진액과 유사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히스톤 단백질을 갖고 있고요. 고세균과 진액의 유사점입니다.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게시아미노산이 메티오닌으로 시작한다가 특징이에요. 이해가세요? 게시아미노산이 메티오닌으로 시작하고 있다. 세 번째가 진정세균과의 유사점입니다. 위드 진정세균이요. 위드 진정세균에 해당한다. 그건 70S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요. 오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페론.
오페론이라고 하는 게 집단 유전자 발현 측에 저당 오페론, 트립토판 오페론 뭐 이런 게 있는데 변리사 시험에서는 사실상 저당 오페론만 알아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다루는 게 아니고 변리사 시험에 나오는 걸 다 다룹니다. 변리사 시험의 생물은 일반 생물보다는 상당히 좁은 범위거든요. 그것도 방대하지만 실제 생물보다는 굉장히 좁은 범위입니다. 그 좁은 범위. 그러니까 트립토판 오페론은 나오지 않고 저당 오페론은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중 문제와 함께 다 제가 낸 겁니다. 변리사 시험에 딱 맞죠? 딱. 정말 포맷이 딱 맞을 겁니다. 그 진핵 생명체의 유사점이 또 이제 RNA 중합 요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RNA 포리머라즈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정세균에서 핵은 소기관이다. 노. 진정세균은 소기관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전서가 일어나는 장소는 핵이고요.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질이다. 그거는 진핵 생명체에 해당하죠. 단백질의 수식화, 1차 당화 과정이 있고 2차 당화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도 진핵 생명체에 해당합니다. 개개 유전체 내에서 유전자의 밀도가 높다. 그거는 이제 진정세균의 특징이죠. 진정세균의 특징은 순수 유전자만 갖고 있어요. 유전자 1, 유전자 2 이런 식으로. 근데 진핵은 유전자 2개를 갖고 있으면 유전자 1과 유전자 2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유전자 1이 여기 있고 유전자 2가 이렇게 멀리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왜 저래야 되냐면 유전자 사이의 거리를 띄어놔야 조절이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유전자 사이의 거리를 띄어놔야 유전자 1만 발현시키려면 1만 발현시키고 2만 발현시키려면 2만 발현시키고 정교하게 유전자 딱 하나만 발현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진정세균은 원핵 생명체니까 원핵의 특징은 유전자를 갖다가 근거리에 위치시켜라. 유전자의 밀도가 높죠. 진핵은 유전자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정교한 발현을 위해서. 원핵은 정교한 발현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세대가 짧기 때문에 인생이 돌연변이기 때문에 잘못된 유전자 발현시킨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시 고세균에 비해서 진화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진정세균이 있었다가 그게 세균과 고세균으로 나뉘고 그것이 세균과 진핵과 고세균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분기한 게 고세균과 진핵이니까 고세균과 진핵의 유사점이 있다는 게 변리사 시험의 최근 가장 핫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생물의 세 영역은 진정세균, 원시 고세균, 진핵 생물로 나뉜다.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원시 고세균 같은 케이스는 오페론이 있어요. 그죠? 원액의 특징이니까 오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네요. 진정세균 같은 케이스 히스톤 없죠. 원핵 생명체니까. 진핵 생물에서는 80S 리보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핵은 70S고 진핵은 80S다. 원시 고세균과 진핵 생물에는 여러 종류의 RNA 중합 요소가 있죠. 진정세균에는 오페론이 있다. 그렇습니다. 진정세균 오페론이 있고 원시 고세균 오페론이 있고 원핵의 특징이니까. 나머지 맞는 것은요. 쭉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입니다. 세포생물학의 두 번째 소재는 물의 특성과 완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이죠. 오늘 기본적으로 극성 분자입니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유혈압이 있을 때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세니까 부분 음전화가 나오고 부분 양전화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큰 응집력, 높은 표현장력, 높은 기화열, 높은 비열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얼 때 물이 육각형의 기둥을 구성합니다. 육각 기둥을 구성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져요. 밀도가 작아지니까 항상 겨울에 강물이 얼 때는 표면부터 얼게 된다. 밀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중 생태계를 유지를 한다.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수심이 깊은 곳은 생태계가 유지되게 4도씨에 해당하는 물 분자들이 차 있기 때문에 4도씨가 밀도가 커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아무리 추워도 표면이 얼어도 물고기들이 밑으로 다니면 되니까 생태계 보호하는 역할이 있고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친성 용질을 갖다가 많이 녹일 수가 있죠. 이거 운반 작용이 좋다는 얘기예요. 가수분해할 때 소화효소 도와줄 수 있고요. 노폐물을 배설시킬 수 있고요. 먹이 섭취 시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잘 삼킬 수 있게 도와준다. 연용량이 크다. 주변 온도의 변화로부터 보호해주고 있고요. 높은 기화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증발은 주변에 열을 흡수해서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제거하는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 몸을 식힐 수 있다는 거죠. 땀 때문에. 수소결합은 액체에 물에 응집력을 준다. 응집력, 부착력, 표현장력이 좋구나. 식물의 뿌리에서 잎까지 이어지는 물에 가는 기둥을 형성하게 된다. 가는 기둥, 물 기둥을 형성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완충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완충 능력. 완충제라고 하는 게 뭐 헤모글로빈이 완충제야. 완충제라고 하는 게 pH 변화를 최소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H2CO3가 있을 때 H2CO3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현재 pH가 조금 높아져요. 높아지면 수소를 내놓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혈액의 pH는 갖다가 최소화, 변화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저게 완충의 효과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육각형 기둥을 갖고 있으니까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갑니다. 완충 좀 기억하시면 완충. OH- 염기를 갖다 첨가하고 있거든요. 염기를 첨가하고 있을 때 pH 변화가 최소화가 될 수가 있죠. 완충이 없었다는 pH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데 이게 완충이에요. pH 변화가 드물게 나타난다. 염기를 굉장히 많이 첨가해야지만이 pH가 변화한다는 얘기죠. 이건 조금만 첨가해도 pH가 변화하고. 이게 완충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완충이라는 거 이해가세요? 만약 OH- 소량일 때는 그럼 pH가 좀 떨어진 케이스거든요. pH 좀 떨어진 상태는 수소를 받아들이죠. 저게 아세트산인데 수소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주변의 수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났다. 그 말이거든요. OH- 많이 들어갔으니까 pH 값이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가 수소를 내놨죠. 주변에 pH를 좀 떨어뜨리려고, 높아지는 걸 방지하려고. pH가 일정해지는 완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 분자의 모식도이다. 수소 결합을 통해서 물 분자가 엮여져 있구나. 수소 결합이요, 여러분. 그냥 샤프 한번 가보실까요? 증상 과정 중 물관 내의 물기둥 형성의 수소 결합. 좋습니다. 그렇죠? 같은 질량의 글리코겐과 포당은 동일한 삼투압을 형성한다. 여러분 그 글리코겐은요 잊지 마시고요. 그거는 소수성이에요. 글리코겐 분자는 아주 많은 가지를 치고 있거든요. 많은 가지를 치고 있으니까 소수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밀로스라고 하는 그 녹말이 있는데 가지를 안 치고 있으면 이게 친수성인데요.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수성이에요. 알겠죠? 폐포 표면에 존재하는 물층 덕분에 폐포의 확장이 용이한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폐가 잘 팽창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피부 표피는 증발로 인해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변에 열을 흡수하니까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응집력에 의해서 물 기둥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요. 물이 생물체의 체온 유지에 유리한 것은 물 분자의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비열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분자 사이에 가장 많은 수소 결합을 가능하며 밀도가 낮은 얼음은 물 위로 떠서 되게 좋은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기억, 니은, 리을에다 이렇게 쭉 샤프나 한번 거주세요. 단열층. 아이패드로 보시면 이렇게 또 색연필 한번 거보시고요. 물 분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물 분자는 수소 결합 때문에 빠르게 못 움직입니다. 옆에 분자가 붙잡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의 수가 많으므로 물의 응집력이 크다. 그러면서 수소 결합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머릿속으로. 그 물 분자의 수소 결합을 인해서 잘 못 움직이구나.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물 분자 안에 수소 결합이 형성될 때 열이 방출된다. 그러면은 안정화가 되죠. 물 분자가 잘 움직이고 있다가 붙잡아 주니까 안정화가 되죠.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열 방출된다는 것.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 간의 수소 결합 수가 증가하므로 밀도가 증가한다. 밀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밀도가 감소한다가 특징입니다. 정답은 PC에 해당한다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체에 중요한 물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높이가 100m 이상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공급되는 것은 수소 결합에 의한 응집 현상. 맞는 얘기고요. 응집력, 부착, 표현 장력. 좋습니다. 수소 결합이요. 그죠? 그래서 응집력, 부착의 표현 장력.
작은 동물들이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물의 표현적이에요. 좋네요. 물 분자에 수소 결합이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분자 사이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틀렸네요. 그죠? 물은 전자 수용체가 아니라 전자 공유체로 작용합니다. 물이 분해가 되면서 광합성을 할 때 두 개의 전자를 제공을 하는데 이 전자에다가 태양빛 에너지를 갖다가 쪼여서 고에너지 전자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고에너지 전자로 바꾼다는 거. 알겠죠? 4번이고요. 여기까지 물과 완충이 끝났습니다. 두 개의 소재가 끝났네요. 자, 세 번째 소재, 거대 분자의 탄수화물, 세포 생물학이죠. 세포 내의 거대 분자니까. 대부분의 생체 분자는 중합체이며 거대 분자 중합체, 단량체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의 공유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등이 누굽니까? 단백질이죠. 2등이 핵산입니다. 좀 의외죠. 3등이 탄수화물이고요. 지질이 4등이에요. 지질이 4등. 알겠죠? 지질이 4등에 해당한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서로 다른 조합으로부터 형성된다. 탄수화물은 다당류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사한 단당류의 연결에 의해서 형성된다. 핵산은 4종류의 뉴클레오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질은 비공유 결합력이 지질 단량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있다. 비공유 결합력에 의해서 지질 단량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게 다 거대 분자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질에 해당한다는 걸. 보이시죠? 1등은 단백질, 2등은 핵산, 3등은 탄수화물, 4등은 지질. 이 모든 그림은 생명생물학의 과학에 있는 그림이고 해석을 하고 칸을 채운 사람이 접니다. 알겠죠? 대한민국 저예요. 저. 보고 계시는 저예요. 그래서 중학과 축하면 물을 생성한다는 거. 그래서 물을 갖다 버리면서 이게 다 그 생명생물의 과학 그림이에요. 그림 좋죠? 엄청나게 좋은 그림들 많이 보실 겁니다. 저 끝에까지. 물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연결했죠.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 좋은 그림 많이 보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그 거대 분자를 만드는데 그 거대 분자들마다 작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용기의 특징인데 우선 OH가 있습니다. OH가 뭐다? 이건 되게 그러니까는 전범위 커버하는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그림 특강과 도표 특강이죠. 그게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전범위를 커버하면서 리마인드를 해주면서 어떻게 시험 잘 보게 하느냐. 그림 특강과 도표 특강에 해당합니다. 분자와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저 OH가 무조건 친수성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알데히드죠. 카르본 일기가 마지막에 있는 거. 알데히드가 있을 때마다 산화를 잘한다가 특징이에요. 산화를 매우 매우 잘한다. 산화를 매우 매우 잘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환원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데히드니까 산화를 잘하고 상대방에 대한 환원성이 크다. 자, 알데히드가 제일 중요하죠. 포도당이니까. 그러니까 베네딕트 환원 반응을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케톤기는 뭐 됐고요, 여러분. 카르복식이 산성이죠. 수소를 주변에다 내놓으니까 산성이고, 아미노기 같은 케이스는 수소를 받아서 NH3 플러스를 형성할 수 있다. 인산기에 의해서 물질을 활성화하고요. 너무나 중요한 SH기, 단백질의 이화화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메틸이 존재하고 있을 때 메틸기는 지금 현재 유전자 발현 조절한다는 게 특징인데, 그건 됐고요. 메틸기는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변리사에서는. 여러분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인산기도 좀 기억하자. 인산기를 갖다가 줘서 인산기를 줘서 활성화. 여기 알킬기 메틸하고 케톤만 빼고 알면 되겠네요. 알겠죠? 네. 인산기는 좀 물질을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인체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원소는 탄소죠. 아무래도 유기물이니까 갑니다. 탄소가 대다수다. 자, 단당류입니다. 방금 전에 거대 분자의 특징 보셨고요. C1H2O인데요. N이 3부터 7이니까 보통 6 들어가는 게 제일 유명하죠. C6H12O6. 포당, 과당, 갈락토스. 수경 내에서는 대부분 고리 구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르보닐기가 있을 때 알데히드기를 갖고 있는 알도스와 케토스로 나뉘어요. 알도스는 환원성이 있죠. 알데히드기니까. 산화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포도당과 갈락토스요. 케톤기에 해당하는 과당입니다. 이게 구조 이성질체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리형 이성질체에 알파 탄소가 있고 베타 탄소가 있다. 알파 포당이 있고 베타 포당이 있다. 알파 포당 같은 케이스는 OH 고리형으로 만들었을 때
OH의 위치가 이렇게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알파 포도당입니다. 그럼 같은 1번과 4번 탄소가 OH가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산소 사이의 청력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고요. 베타와 같은 케이스는 1번 탄소의 OH와 4번 탄소의 OH를 보았을 때 엇갈리게 있죠. 엇갈리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파 포당이 있고 베타 포당이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저장된 에너지원이죠. 에너지 수성이고 구조 분자로서의 기능이고 인식과 신호다. 단당류는 단순당이다. 5탄당,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포당, 과당, 갈락토스에 해당한다. 리보스 5탄당 아래이니까 굉장히 불안정성이 있고요. 디옥시리보스니까 안정성이 존재하고 있더라. 만노스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갈락토스도 기억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포당과 과당 정도 아시면 돼요. 포당과 과당. 포당과 과당하고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정도. 구조 아시겠죠? 이게 포도당, 이게 과당. 과당 같은 케이스는 오각형 구조고 포당 같은 케이스는 육각형 구조고요. 디옥시리보스는 DNA 5탄당, 리보스는 RNA 5탄당.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뭐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 탄수화물의 직선 사설형 구조 같은 직선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직선. 고체 분말가루 상태고 고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용액 상태인데 1번 탄소가 잘 깨져요. 잘 깨지면서 이게 가역 반응이잖아요. 잘 깨지기 때문에 알데히드로 바뀌죠. 그 1번을 항상 환원말단이라고 합니다. 환원말단. 알데히드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불안정성의 알파 포도당, 안정성의 베타 포도당, 구조를 구성한다는 베타 포도당, 에너지 저장으로 쓰인다라는 알파 포도당. 저장물은 집어넣기도 쉽고 빼기도 쉬워야 되니까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은 안정성이 있으니까 셀룰로스. 그렇죠? 베타 포도당. 그래서 리보스와 디옥시 리보스요. 그죠? 만노스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포도당과 과당만 기억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크로즈는 설탕이죠. 그다음 엿당에 해당하고 셀로비어스는 셀룰로스를 만드는 기본 2당류예요. 베타이스와 글리코시드 결합을 갖고 있다. 알파이스와 글리코시드 결합을 갖고 있다. 아밀라아지에서 분해가 되는 게 알파 결합, 셀룰라아지에서 분해가 되는 게 베타 결합. 요거는 이제는 알파1, 2 글리코시드 결합. 스쿠라제에서 분해가 되죠. 설탕이니까. 저는 결합으로 연결돼 있고. 여러분 여기서 좀 이게 거대 분자 탄수화물에서 기억하신다면 이거죠. 요 그림 하나. 섬유소와 같다. 섬유소는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을 갖고 있는데 그게 셀룰로스에 해당하거든요. 셀룰로스에 해당하는데 여기 5가 이렇게 반대로 가죠. 그럼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이야. 이렇게 반대로 어긋나고 있는 거. 5가 이렇게 같은 방향 있죠. 그럼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입니다. 1번에서 4번이다. 1번에서 4번이다. 1번에서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에서 4번이라는 거. 그럼 저기로 분지가 일어난다는 여기 1번에서 여기가 1번이고 여기 6번이에요. 1번이 6번이니까 1하고 6에 해당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녹말과 글리코겐. 그리고 이거는 셀룰로스에 해당한다. 직선형의 섬유소, 셀룰로스, 여러 층의 층상 구조고요. 아밀로펙틴이라는 녹말, 분지형이고요. 고도 분지형의 글리코겐. 글리코겐으로 있어야 간세포 파기가 안 되니까 이게 지용성이거든요. 이거 다 소성이에요, 소성. 물에 녹지 않아요. 가지를 치고 있으면. 아밀로스라고 하는 녹말, 분지. 그러니까 분지가 안 친 녹말이 아밀로스고 분지 친 게 아밀로펙틴인데 이런 게 수용성, 이런 건 비수용성. 그러니까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있어야지 포도당의 수용성 분자가 비수용성으로 바뀌니까 삼투압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간세포가 파기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갈락토사민과 글루코사민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변이사 시험에서는 키틴만 좀 기억하세요. 키틴이라고 하는 게 N아세틸 글루코사민. 얘가 OH면 포도당인데 아미노당이죠. NH로 바뀌었으니까 CH3CO-는 아세틸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갖고 있고 산소가 반대로 가죠. 산소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베타글리코시드 결합에 단위치가 포당이 아니라 N아세틸 글루코사민, 곤충의 외골격을 구성하는 키틴이다. 이당류, 엿당, 설탕, 젖당.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설탕이 비환원당이에요. 비환원당이라고 하는 건 산화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서 알데히드기를 못 내놓는다. 엿당 환원당이고 젖당도 환원당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반응성이 낮으므로 식물에서 체관으로 양분성 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설탕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글리코스 결합, 축합 반응으로서 서로 연결된다. 설탕은 이당류고 올리고당은 몇 개의 단당류를 가지고 있고 올리고당은 주로 인식이요, 인식. 인식작용이다. 그 인식 신호. 단당류와 이당류까지는 주로 에너지원이고요. 올리고당은 탄수화물을 통한 인식. 레코그니션 있잖아요, 인식. 레코그니션, 인식하다. 알파, 베타 포는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왜 1번을 갖다가 환원말단이라고 한다고? 잘 깨져서 얼리이드기가 나오니까 환원말단이다. 분말가루는 지면적, 분말가루는 직선형. 저게 고리형으로 있을 때는 수용액 상태. 도표. 도표가 이게 엿당이 있고 설탕이 있고 젖당이 있는데 비환원당이라고 써놨죠, 제가. 알파 14, 베타 14, 알파 12 이런 게까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타아제, 락타아제, 스쿠라제. 바라는 종자, 뭐요? 광합성 산물의 이동에 해당한다. 다당류가 있을 때 녹말, 글리코겐, 섬유소가 있다. 녹말, 포당으로 된 다당류 집단, 글리코겐, 고도 분지형에 해당한다는 것. 섬유소, 이거 셀룰로스, 다층의 층상구조, 안정되고 뛰어난 구조다.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는 녹말, 글리코겐 분지형, 섬유소의 베타글리코시드 결합이다. 그래서 셀룰로스, 아밀로펙틴, 고도 분지형의 글리코겐. 갑니다. 셀룰로스, 다층의 층상구조에 해당한다. 그럼 고도 분지형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아밀로스, 얘는 여러분 가지를 안 쳤거든요. 수용성입니다.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 가지 쳤거든요. 얘는 비수용성이에요.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 셀룰로스, 베타24 결합의 식물의 세포벽 성분. 현재 변리사심에 딱 필요한 것만 재조합을 해온 거예요. 키틴이라고 하는 곤충의 외골격, 균류의 세포벽 성분,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베타24 결합. 쭉쭉 밑줄 가보세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글리코겐, 셀룰로스. 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만들어 놨죠. 솔직히. 네, 저절로 공부가 되시게. 키틴 같은 케이스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다. 그다음에 역시 다층의 층상구조. 곰팡이의 세포벽, 균류의 세포벽이다. 펩토글리칸은 진정세균의 세포벽이다. 진정세균의 세포벽 베타1사 결합을 갖고 있고 역시 다층의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녹말에스 아밀로스, 알파1사 글리코시드 결합, 알파 아밀라제, 아밀로펙틴, 알파 아밀라제, 장기를 치고 있다. 글리코겐 합성 요소가 있고 글리코겐 분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고도 분지형의 글리코겐, 아밀로펙틴의 저분지형. 장기 저장 형태는 지방, 그죠? 보통 글리코겐도 있지만 글리코겐은 단기 저장 포도당이고요. 양분이고 장기 저장 양분은 지방에 해당합니다. 근육의 운동 에너지, 간에서의 지면제 글리코겐,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이요. 고도 분지형. 셀룰로스, 셀룰라제는 인간은 안 갖고 있고 인간은 아밀라제만 갖고 있고 소와 염소와 같은 반추동물에만 있다. 지구상에 가장 풍부한 다당류다. 키틴, N아세틸 글루코사민, 균류, 곰팡이 시리즈들이. 그죠? 그러니까 절지동물, 곤충류죠. 걔네들이 외골격을 구성하고 있다. 고분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아밀로스,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 셀룰로스. 셀룰로스 합 이거는 분해 안 되죠. 다는. 반추동물, 셀룰라제, 소나 염소. 강아와 나 같은 경우 환원말단 어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1번 여기가 환원말단이에요. 아까 왜 1번이? 잘 깨져가지고 잘 깨져서 알데히드를 내놓으니까 여기 환원말단 다 한 개예요. 환원말단은 여기 있는 거 한 개고 가지를 치고 있을 때 나머지는 다 비환원말단에 해당합니다. 가지를 치고 있을 때 나머지는 다 비환원말단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A와 B 모두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좋습니다.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정답은 니은 디귿이다. 좋죠? 논말의 구성 성분 아밀로펙틴, 아밀로스 거기다 이제 가지를 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밀로스는 그냥 직선형인데요. 아밀로펙틴은 격가지를 이렇게 치고 있었죠. 아밀로펙틴에 지면제 요오드를 처리한다. 메틸 요오다이드.
그 디메틸 글루코스의 양을 갖다가 측정하라. 아밀로펙틴은 가지형이거든요. 아밀로펙틴의 주사수는 알파14고 가지형이 알파16이에요. 이건 이제 알파 글루코스 결합인데 1에서 4로 간다. 그 말이거든요. 1에서 4로 간다. 1에서 4로 간다는 거. 환원말단은 무조건 직면제요. 한 개예요. 직면제 주사술이 있고요. 4개의 가지 구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네. 그럼 여기가 환원말단 이거 딱 한 개예요. 저 1번 쪽에. 1번 쪽에 환원말단 이거 다 4번 쪽이거든요. 비환원말단이라고 그러는데 환원말단은 언제나 한 개입니다. 한 개. 비환원말단이 5개고. 왜 환원말단인지 말씀드렸죠. 그 잘 1번이 깨지니까. 식물 세포를 구성하는 셀룰로스는 포당 사이의 결합이 베타14 글리코스 결합이다. 따라 치마밀라제는 셀룰로스 분해할 수 없다. 좋죠? 셀룰라제는 누구? 반추동물만. 탄소가 다양한 분자의 골격으로 제거할 수 있는 탄소의 능력은 왜 유기물인가? 전기음성도가 중간형이니까 다양한 공유결합? 공유결합할 수 있다는 거. 결합하죠. 공유결합을.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결합선이 4개가 나가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 그렇죠? 전기음성도가 중간형이다. 탄수화물, 작용에 붙어있죠? 그 보통 이제 수화물로서 OH가 붙어있다는 거. 공유결합은 연결돼 있다. 중합체의 골격은 1차적으로 극성 분자다. OH가 붙어있으니까 전자성을 당기기 때문에 부분 음전화, 부분 양전하다. 극성 분자라는 것. 이들 분량체의 단량체는 탈수합성이 아니라 가수분해에 해당합니다. 물을 첨가해서 분해한다는 가수분해에 해당한다. 정답 3번입니다. 포당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에 비해서 세포가 산타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불수용성이니까. 셀로스는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글리코겐의 다수 환원말단. 환원말단은 언제나 한 개예요. 알겠죠? 비환원말단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를 많이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녹말의 아밀로펙틴은 저분지형이고요. 글리코겐은 고도분지형이니까 가지를 많이 치고 있으니까. 탄수화물에서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분지형, 고도분지형. 글리코겐 고도분지형이니까 반응할 수 있는 VS가 많다. 베타글리코시드 연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화학적으로 안정화 포당의 지속적인 공급에 적합하다. 알파입니다, 여러분. 베타는 셀룰로스니까 정답은 2번이다. 거기까지가 탄수만 이제 3개의 주제를 한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3영역, 두 번째 물과 완충, 세 번째 탄수화물. 그러니까 목차 위주로 어디 A4 용지 같은 데다 이렇게 1번에 3영역 구분, 고세균의 특징, 2번에 물과 완충, 3번에 탄수화물, 4번에 치질. 이렇게 다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치질과 기름은 소성이다. 쭉 밑줄에 보시면서 트리글리세리드. 지방과 기름이 있다. 지방은 고체 상태고 기름은 액체 상태죠. 이들은 거의 극성이 없고 극히 소성이다.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고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고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다. 트리글리세리드의 구성 3개의 지방산으로 되어 있다. 카르복시에 부착된 탄화수소 사슬이 존재하고 있고요. 1개의 글리세롤에 지금 3개의 수상기가 붙어 있어서 카르복시계를 가지고서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에스테르 결합을 할 수가 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에스테르 결합, 에스테르 결합, 에스테르 결합이다. 여기 장기 에너지 저장에 해당한다는 얘기요. 탄소와 탄소, 탄소와 수소에 해당하는 거니까 탄소와 탄소, 탄소와 수소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죠. 저런 걸 장기 에너지 저장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 제일 유명한 포화지방산, 직선형 구조죠. 그러니까 밀착된 구조. 저 TG, 트리아실 글리세리드가 밀착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오밀줌이라고 밀착됐으니까 유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불포화지방산은 꺾인 구조. 꺾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듬성듬성하겠죠. 듬성듬성한다. 리놀레이산, 이건 이제 불포화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꺾인 구조고요. 팔미트산, 직선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밀점이라고 촘촘하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건 팔미트산, 유동성이 좋은 건 리놀레이산. 갑니다. 불포화 결합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동성이 좋다. 이게 그 지질에서 첫 번째입니다. 지질에서 저거 잘 나오죠. 포화지방산이냐 불포화지방산이냐. 팔미트산은 포화지방산, 스테아로산은 포화지방산, 올레산은 불포화지방산, 꺾인 구조, 듬성듬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산이 있을 때 불포화지방산이 있으면 꺾인 구조다. 지방산 분해, 도표죠. 동물, 식물.
포화 상태에서 분해한다는 게 포화가 에너지가 많아요. 저걸 지방산의 베타산화라고 하는데 지방산을 분해해서 아세틸코일을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의 TCA 사이클 돌립니다. 그러면 이 포화 지방산은 주로 이제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고 불포화 지방산 같은 케이스는 합성으로 쓰인다는 거고 중합체 합성. 동물의 세포질, 식물의 엽록체, 스트로마다. 막 거기까지는 됐고요. 어디서 합성되는 것까지는 변리사 시험에서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불포화 지방산 갖고 주로 합성하고 포화 지방산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다. 치질은 이렇게 중성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질이 있습니다. 그 인상기가 존재하고 있을 때 양친매성 분자,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죠. 세포막의 주요 성분에 해당한다. 인상기 대신에 당을 갖다 결합시킬 수 있다. 당지질이야 뭐 무조건 인식이죠. 레코네이션의 인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세균 같은 케이스는 우선 에테르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환경. 격가지를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인지질 단위층. 고세균의 인지질 참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동물의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호르몬, 담즙산염의 전구체다. 콜레스테롤을 갖고 막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요. 각종 물질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물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없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항상 동물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포화지방산 항상 잊지 마시고 빽빽한 구조, 안정성, 고체, 그죠? 고온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밀착된 구조니까. 불포화지방산은 킹크, 꺾이는 구조, 그죠? 식물성, 액체, 필수 지방산. 동물성 지방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겠다, 그죠? 고체니까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 리놀레산 같은 케이스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합성이 안 되니까 반드시 먹어라.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이죠.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좀 있고요. 왜? 유동성이 좋으니까 불포화지방산. 트랜스 불포화지방산, 햄버거죠? 굉장히 안정성이 있으니까 수소를 첨가해서 트랜스. 여기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성, 트랜스 형태로 붙어 있으면 굉장히 안정성이 있으니까 건강에 제일 안 좋아. 축적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맥 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인지질일 때 여러분 바깥에 이게 플러스 전화 띄고 있죠. 그죠? 여기 인지질일 때 바깥에 플러스 전화가 있어서 콜린이라는 분자까지는 못 됐고요. 막에 나트륨이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면 청 밀어내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고. 막에서 내부 삼투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깥에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습니다. 저 인지질 성분이고요. 여기 지금 글리세롤에다 지방산 2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으로 생체의 막을 갖다 구성하고 있다. 지방 단백질은 지금 콜레스테롤 운반체인데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질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중성 지방이 있고 인지질이 있더라. 자, 지방산의 종류입니다. 지방산의 종류에서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은 탄소 사이에 지금 현재는 이중결합이 없죠. 단일결합만 갖고 있고요. 상온에서 고체이고 동물성 지방, 알겠죠? 동물성 지방에 해당한다. 지방으로 봐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냥 지방으로 바꿔주시고요. 고온에 대한 저항성이 있죠. 유동성이 좀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트랜스 불포화. 트랜스는 안정이니까. 실수에다가 이제 수소 첨가하는 태도 굉장히 안정이죠. 상온에서 고체고요. 분해가 안 되니까 오직 에너지원으로만 쓰인다. 축적되는 게 트랜스 불포화. 건강에 매우 안 좋죠. 시스 불포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불안정성 있는 거죠. 상온에서 액체, 필수 지방산.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온의 트리글리세리드를 고체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지방산의 반응을 골라라.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면 되겠죠. 수소를 첨가하면 트랜스 불포화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생명체에서 지질의 세포 여러 가지 부분 나는 막으로 적용한다. 지질이 좋은 투과 장벽이 되는가? 그죠? 지질이 장벽. 여러분 밑줄 장벽. 친수성 이온이나 친수성 성분들을 투과를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대부분이 지금 현재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속의 녹지, 지질 성분에 녹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생체 분자가 지질에 녹지 않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를 경계 지을 수 있다가 특징입니다. 내부와 외부를 경계 지을 수가 있다. 정답 4번이요.
지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질은 탄소 원자, 수 원자, 그죠? 주로 탄소와 탄소가 있고 탄소와 수소가 작용하고 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 글리세롤과 지방산, 좋아. 이중계를 포함하는 지질과 지방산을 포화가 아니라 불포화라고 불러줍니다. 올리브 기름 등의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이며 실온에서 액체이다. 버터나 라드가 실온에서 고체인 이유는 포화 지방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에 해당하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탄소 수가 같은 두 지방산의 경우 이중계량의 수가 많을수록 용융점이 낮다. 그렇죠? 듬성듬성하니까. 같은 지방의 포화 지방산에 비해 적은 에너지를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불포화는 적은 에너지, 포화는 많은 에너지. 아라키돈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변형되면 국소 저절자 좋고요. 여기 리놀렌산이에요. 이거 EPA라고 아실 필요는 없고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이 말로 한글로 기억하시겠습니다.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에 해당한다. 트랜스불포화는 많은 지방은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유발합니다. 알겠죠? 동맥경화증. 축적이 돼서 분해가 안 되니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을 합니다. 알겠죠? 네. 정답은 5번이 잘못됐다. 자, 보시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의 공통적인 특징. 작용기 붙어 있죠. 작용기, OH기. 그 지질에도 카르복식이 붙어 있고 단백질은 아미노기와 카르복식이 다 붙어 있습니다. 탈수축함, 좋습니다. 가수분해, 좋아. 중합체의 골격은 1차적으로 극성 분자. 지질은 아니죠. 지질은 스테로이드의 그 스테롤,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인지질은 뭐 극성 분자이긴 하지만 중성 지방 같은 케이스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공기결합 좋습니다. 펩티드 결합, 에스테르 결합, 글리코시드 결합, 글리코시드 결합, 에스테르 결합, 펩티드 결합. 정답 4번입니다. 양친매성이다. 인지질. 인산기는 음전을 가져 분자를 친성으로 만들고 인질이 이중충. 빽빽하게 나뉜다는 거. 그러니까 친성 물질을 갖다 통과를 못 시키는 격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머리는 바깥으로 향하고 있고요. 생체만 이러한 종류의 인질 이중충.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인지질 이중충. 계속 반복되게 해놨죠. 그래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점수를 높이는지 알겠죠? 네. 그러면 세포막의 인지질, 그리고 반드시 의도가 있는 문제에 실어놓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게 돼 있는 대로 올라라. 가나다는 극성의 머리다. 가는 플러스 하나 띄고 있는 극성머리 맞고요. 나는 인상기니까 극성머리 맞습니다. 다와 같은 케이스는 지금 현재는 글리세롤이죠. 이 상황에서는 저게 에스테르 반응을 하고 있고 인상이 갖다 결합했기 때문에 다는 극성머리 부분. 요것만 놓고 오고 있으면 극성이에요. 요것만 놓으면. 요거 놓게 되면 글리세롤이 이렇게 OH니까. 글리세롤 OH니까 극성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건 묶어서도 그냥 극성머리라고 해도 돼요. 묶어서 그냥 가나다를 묶어서 극성머리. 요거는 비극성 꼬리. 알겠죠? 마의 탄소 길이가 짧을수록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고세린의 경우 다와 마는 에테르 결합을 하고 있다. 다, 마는 에스테르. 그렇죠? 진정세균과 진핵생명체는 에스테르인데 고세균 같은 케이스는 에테르 결합을 갖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기억 디귿에 해당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저렇게 육각형 구조 3개에다 오각형 구조 1개죠. 소수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티졸이 존재하고 있고 테스토스테론이 존재하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 그러니까 육각형 3개에다 오각형 1개 콜산, 디옥시콜산. 저런 게 다 소수성 분자에 해당하죠. 너무나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알겠죠? 그 비타민이 콜레스테롤 갖고 만드는 것인데 비타민 D가 있으면 칼슘 펌프와 인산염 펌프요. 피부에서 저게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콜레스테롤 가지고서 자외선 받게 되면 간과 신장을 거치면서 활성화되어서 지금 현재 소장에서 칼슘 펌프와 인산염 펌프를 만들기 때문에 인산 칼슘을 통해서 뼈 형성한다가 특징이죠. 비타민 A는 먹어야 돼요. 이게 콜레스테롤 갖고 만든 거고 비타민 A는 먹어야 되는 거. 야채, 베타카로틴. 그게 지금 이제 분해가 되면 비타민 A 분자가 2개가 나옵니다. 야채를 먹어야 눈이 좋아지죠. 비타민 E는 기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항산화 효과,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고 비타민 K가 대장균이에요. 원래 DK가 갑이거든요. 비타민 K가 이제 대장균이 합성해서 사람한테 전달을 해준다. 혈액응고 인자 활성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혈액응고 인자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결핍이 일어나면 혈액응고가 안 된다가 특징이에요. 와파린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으면 비타민 K를 갖다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고
대장균이 작용해서 비타민 K를 합성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DK의 작용이다. 그래서 보시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를 만들어내죠. 딸려서요. 콜레스테롤이 존재하고 있고 에스트라디올이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가지고서 에스트라디올을 만들게 된다. 왁스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서 에스트라디올을 만들게 된다. 알겠죠? 콜레스테롤은 막을 안정화시키는 거 동물밖에 안 가져요. 우선 기본적으로. 육각형 세계도 오각형 하나가 이제 스테로이드인데 그중에 대표가 콜레스테롤인데 동물이 갖고 있으면서 막의 안정화가 하나고요. 막의 안정화. 그다음에 다른 물질 합성의 재료요. 기타 물질 합성의 재료. 다른 물질 합성의 재료다. 다른 물질 합성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온의 투과성을 좀 떨어뜨린다는 게 특징이고 콜레스테롤이 소수성으로 이제 불포화 이중결합, 인지질 이중층의 이중결합을 채워주니까 또한 유동성을 또 제한시킨다가 특징이고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치질 몇 가지가 있었죠? 다 같이? 하나가 중성지방 불포화냐 불포화냐 기억하시겠어요? 포화냐 불포화냐 유동성 두 번째도 인지질 인지질에 의해서 바깥에 플러스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나트륨 밀어낸다 인지질 막의 구성성분 이중층 그다음 콜레스테롤 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고 다른 물질 합성의 재료인데 대표적인 게 여기 에스트라디올의 상호르몬 그다음에 또 누가 있다? 비타민 D가 있다. 비타민 A는 먹어야 되고요. 비타민 E는 아실 필요 없고요. 비타민 K는 대장균이 합성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질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삼영역 구분이요. 두 번째 주제는 뭐였어? 물과 완충이요. 세 번째 주제는 누구였습니까? 탄수화물이요. 네 번째 주제는 누굽니까? 단백질입니다. 알겠죠? 네 번째 주제 단백질이 있다. 탄수화물에 해당하고 치질을 하나 더 해야겠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단백질 나오기 전에 지질이 있었고 삼영역 구분 삼영역 구분이 처음에 있었고 물과 완충 그다음 탄수화물 그다음 지질 꼭 옆에다 A4 용지에다 이렇게 제목만 한번 써봤어요. 순서대로 제목만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저 제목을 여러 번 보세요. 그럼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백질 그럼 핵산 그럼 이제 1교시가 끝이거든요. 이제 단백질과 핵산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리사 시험에 그 전기용동이라고 하는 게 좀 나오는데 뒤에 나올 겁니다. 생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많은 순서대로 바르게 짝 지은 것은 알겠죠 여러분? 앞에서 그림 보여드렸지만 단백질이 원탑이요, 투탑이 핵산, 쓰리탑이 탄수화물, 꼴찌가 예상 바깥으로 지질이 정답입니다. 지질이 2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질이 꼴찌가 정답이에요. 아미노산 단위체 R그룹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보이십니까? 저 R그룹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구분할 수 있겠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모든 생물체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다. 아미노산은 알기가 주는 성질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20종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R그룹에 따라서 지금 현재 플러스 전화가 있고 플러스 전화가 있고 플러스 전화가 존재하고 있다. 아르기닌, 히스티딘, 리신이 있고요. 음전화가 존재하고 있을 때 글루탐산과 아스파라탄이 존재하고 있다. 친성에 들어가는 게 OH세린, 그다음에 트레오닌,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티로신이 존재하고 있고요. 시스테인이 존재하고 있고 글리신이 존재하고 있고 프롤린이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알라닌이 존재하고 있다가 특징이고요. 이소류신이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류신, 소수성이죠. 메티오닌 황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게시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의 고리형 구조 때문에 흡강도가 나타나고요. 트리토판도 흡강도가 나타나요. 요것 때문에 흡강도가 나타난다는 게 제일 유명해요. 280나노미터에서 흡강도.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가 매우 많잖아요. 개수가 30개 이상 가면은 무조건 비율대로 간다라고 가우스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단백질 같은 케이스는 페닐알라닌이 20분의 1이 있고 트리토판이 20분의 1이 있어요. 얘네가 280나노미터에서 단백질 흡강이 발생하니까 얘네 양이 많으면 단백질 양이 많은 거예요. 왜 20분의 1, 20분의 1이 있으니까. 개수가 많으면 정규분포 따라요. 그 확률대로 그대로 가거든요. 개수가 많아지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그거 갖고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1000명을 조사해갖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잖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언제나. 발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특징입니다. 소수성. 얘가 20분의 1, 20분의 1이니까 흡강을 통해서 단백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할 수 있다. 아미노산 종류 반드시 아셔야 되죠. 이렇게 탈수축합 반응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펩치드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펩치드 결합. 이게 펩치드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중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
알게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수용 상태 딱 별에서 시험이 이 정도죠. 플러스 D는 아미노산은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딱 저 정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딱 편의상 이 정도예요. 저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종류 딱 물어봐서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딱 저 정도. 물론 기초는 아닌데 제가 만든 건데 그 정도 다 이 정도죠. 세린, 아스파라긴, 글루타민이다. OH이 NH, 글루타민도 NH. 그러니까 친성이죠. R그룹이 친성. OH, NH, NH. 친성, 물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 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가는 건 누가 있냐면 저런 거 별에서 땅인데 메티오닌이 있고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가? 발린, 페니랄라닌.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 메티오닌, 발린,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리토판. 트레오닌, 트리토판, 리신, 이소류신. 리신이 있고 류신이 있고 이소류신이야. 이소류신.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이소류신. 그럼 발린, 이소류신. 발린, 이소류신, 트레오닌, 트리토판, 페니랄라닌. 1번에 있죠. 메티오닌, 발린,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리토판, 리신, 류신, 이소류신이에요. 8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미노산의 종류고요. 아미노산의 종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R그룹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양전화 띄고 있는 거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종류 물어볼 수 있거든. 아스파라틴과 글루탐산 마이너스 전화 띄는 거. 친성의 세린, 트레오닌, 아스파라긴, NH2 여기가 전개음성도가 크니까 R그룹이 친성이란 얘기예요. 글루타민 전개음성도가 크니까 티로신 OH 전개음성도가 크니까 친성이다. 이화결합의 SH 글리신의 직면제는 전 특별한 경우라는 게 탄소가 없어요. R그룹에. 소수성인데 탄소가 없어. 그 알파나선 구조 못 만드는데 거기까지 됐습니다. 변이사 시험에서. 프롤린의 직면제 R그룹이 여기 아미노기에 붙잡혀 있죠. 나머지는 다 단독으로 있는데 R그룹이 프롤린 같은 케이스는 저 한쪽에 아미노기에 붙잡혀 있다. 그것 좀 특별한 케이스고 탄소와 수소, 탄소와 탄소, 전개음성도가 비슷하니까 다 소수성. 알라닌, 이소류신, 류신, 메티오닌의 게시아미노산 황 들어있는 거, 페니랄라닌과 트리토판의 흡강도 나타나는 거, 발린의 소수성이다. 전체적으로는 다 소수성이고 맨 밑에 있는 것들은요. 친수성 물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봤고요. 그다음 구조가 있죠. 단백질은 저렇게 첫 번째가 아미노산의 종류, 두 번째가 구조, 세 번째가 분리 정제가 있는데 아미노산만 직선으로 연결한 건 1차 구조. 부은 입체 구조에 대한 베타 병풍과 알파나선, 유연성의 알파나선, 좀 밀도가 높은 경직성의 베타 병풍. 그러니까 베타 병풍은 좀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가 특징이고요. 이런 게 3차 구조죠. 2차 구조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은 펩티드 결합 형성했을 때 탄소 수소가 있고 질소 수소가 탄소 산소가 있고 질소 수소가 있다면 둘 사이에서 당기는 수소 결합에 해당한다. 이건 R그룹 간의 상호작용이죠. R그룹 간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보이십니까? 네. 이거는 단위체가 여러 개죠. 단위체 하나가 있고 단위체 둘이 있고 단위체 세 개가 있고 단위체 네 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 R그룹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3차 구조를 만드는데 이건 직선 하나예요. 직선 하나인데 직선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직선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죠. 저런 걸 우리가 4차 구조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정말 잘 그렸죠. 직선 하나인데 직선 하나 가지고 이렇게 꼬았을 때 부은 입체 알파나선 이와 결합을 구성하는 거 소수성 상호작용. 3차 구조를 유지하는 힘은 소수성 상호작용, 수소 결합 하나, 소수성 상호작용 둘, R그룹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이온화 결합, 그다음에 이온 결합. 그런 단백질의 특수한 3차 구조에 의해서 고유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건 4차거든요. 3차와 3차 간의 연결, 이런 건 4차입니다. 알파나선의 유연성, 베타 병풍의 경직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의 구조, 옳은 것은 여러분 밑줄에 보세요. 2차 구조는 수소 결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펩티드 결합을 형성했을 뿐이거든요. 펩티드 결합을 형성했을 뿐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펩티드 결합을 형성했을 뿐인데 자연적으로 당긴다. 펩티드 결합을 형성했을 뿐인데 자연적으로 당긴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산소와 수소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알파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를 갖게 된다. 알파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를 갖게 된다가 특징입니다. N말단에서 C말단에 해당하고 알파나선과 베타 병풍에 해당한다.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형성된다는 건 3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구조까지 됐고요. 이제 단백질 분리 정제인데요. 거상 이성질체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미노산의 폼은 그냥 등전점이라 좀 기억하시면 돼요. 고유값. 아미노산이 전하를 띄지 않게 되는 순전하를 띄지 않게 되는 pH 값을 등전점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고유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전극 쪽이 있고 마이너스 전극 쪽이 있는데 단계 등전점 X축이 pH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그러니까 pH가 떨어지면 주변에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니까 플러스 전압을 띠고 있다가 특징이에요.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플러스 전압을 띠니까 이렇게 여기가 등전점이거든요. 전압을 띠지 않게 하는 pH 값을 아이소 일렉트리컬 포인트의 등전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등전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요. 등전점이 높았다. 등전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pH에서 플러스 전압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플러스 전압을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전압을 띠고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로우 pH, pH 1이거든요. pH 1이니까 그럼 pH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플러스 전압을 띌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냥 pH 14거든요. 걸어놓은 게. 마이너스 중극 쪽은 이렇게 높은 pH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높은 pH를 걸어놓게 되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마이너스 전압을 띌 가능성이 많아져요. 여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을 점적 떨어뜨려 놓으면 왔다 갔다 거리다가 pH가 너무 낮은 쪽으로 가게 되면 단백질이 플러스 전압을 띠기 때문에 왜 수소를 다 받아들이니까 카르복시기와 아미노기가 수소를 다 받으니까 COH에다 NH3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압을 띄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압을 띄니까 여기 플러스 전극에 팍 밀리죠. 그러니까 밀려서 다시 되돌아가고 pH가 높아지는 쪽엔 마이너스 전압 띄거든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그럼 마이너스 전압 띄니까 주변에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놓으니까 또 팍 밀려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자신이 전압을 띄지 않는 지점에서 정확히 멈춰요. 여기가 등전점이 낮은 쪽이죠. 등전점이 낮은 쪽, 높으면 자기의 pH 값이니까 등전점이. 전압을 띄지 않는 자신의 pH 값이 등전점이기 때문에 D가 등전점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 저거 잘 나오더라 이제. 등전점에 의한 분리, 전기용동. 알겠죠? 네. 어떻게 구분하는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R그룹 띄는 거. 밑줄.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생리적 pH 완충.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톤 단백질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위에 리신과 아르기닌은 별에서 시험엔 필요 없어요. 히스틴이 그 생리적 pH 완충이라는 건. 리신과 아르기닌은 히스톤 단백질을 구성해서 DNA 마이너스 전화 갖다 결합시킨다. 글루타민과 아스파라스산, 벤젠고리의 페니랄라닌, 그다음에 티로신, 그다음에 트립토판이 존재하고 있고 좋은 흡광체에 해당한다. 시스텐에 해당하는 거 이화결합에 해당한다는 거. 세린과 트레오닌과 티로신, 단백질의 인산화 부위에 해당한다. 그 세린과 트레오닌과 티로신에서 인산화 부위니까 OH에서 인상이 갖다 붙일 수 있고 글리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아미노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프롤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저 특수한 경우까지는 이용화결합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화결합이요. 그래서 자기의 등전점이 무엇인지 알겠죠? 등전점. 순전을 띄지 않는 pH 값에 해당한다. 이게 등전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OH-가 많이 들어갔으면 수소를 내놓으니까 마이너스 전압 띄고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OH- 적게 들어가면 수소를 받았으니까 플러스 전압 띄고 있고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요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등전점에서는 전압을 띄지 않게 되고요. 등전점보다 전압 치면 pH가 좀 떨어진 장소에는 플러스 전압. 등전점보다 pH가 높아지면 마이너스 전압이요. 넘어가겠습니다.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글루타민, 아스파라스산, 세린, 트레오닌, 티로신, 시스테인, 아스파라긴과 글루타민이다. 소수성 아미노산 기억하시고 방향적 아미노산 기억하시고 베타복합토 에탄올이라는 게 환원제예요. 그러니까 이화결합 자체를 뭘 시킬 수 있다? 절단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이화결합이 있을 때 베타복합토 에탄올을 처리하면 환원제로서 작용하니까 SH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등전점. 이거나 좀 기억하세요. 밑줄 거는 거. 위에는 됐고요. 등전점보다 낮은 pH에서는 플러스 전압, 높은 pH에서는 마이너스 전압 띄고 있다. 그 정도만 갑니다. 3차원성 단백질의 류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내부예요, 내부. 그러니까 세포질의 요소 내부가 세포질 자체가 이렇게 물이 많은 풍부한 경우거든요. 세포 내부가 대다수가 물이니까, 한 70%가 물이니까 저절로 3차 구조를 가질 때 소수성 아미노산이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요. 소수성 아미노산은 내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막에 박혀있는 단백질 외부. 막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외부에 치면 인지질 이중층 아닙니까? 인지질 이중층 아니에요? 여기가 소수성에 해당하고 여기 인지질 이중층 아니에요? 인지질 이중층 아니에요? 여기가 소수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포질 효소의 외부. 세포질 효소의 외부는 친수성이죠. 세포질 효소의 외부는 친수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친수성에 해당하고 있다. 그 정답은 1번과 2번이죠. 단백질의 2차와 3차 구조는 1차 구조를 가지고서 1차 구조를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2차와 3차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직선 하나니까. 1차를 가지고 2차와 3차로 만들어가는데 1차 구조의 서열에 R그룹 간의 상호작용이 2차와 3차 구조까지 만들어가는데 변성이 가해졌을 때 그 변성제를 제거하면 서열이 정보가 지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구조의 서열이 만약에 딱 정해져 있다면 스스로 3차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밑줄 좀 해보실래요? 변성 요인이 제거되고 1차 구조의 서열만 유지가 되면 단백질은 기능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차 구조의 서열에 의해서 저절로 3차까지 만들어간다. 저절로 3차까지 만들어간다. 변성제를 주니까 변성이 됐죠. 화학물질을 제거하니까 스스로 3차 구조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두 개 이상의 폴리펩티드인데 협동효과라는 게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헤모글로빈인데 산소가 한번 결합하면 산소와 결합하기 쉬운 구조로 바뀌니까 이게 여러 개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대표적으로 협동효과 나타나고 콜라겐은 나타나진 않아요. 협동효과가 헤모글로빈에서 나타나는 거고 직선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4차 구조예요. 직선 하나가 3차이기 때문에 직선이 여러 개로 나타나면 4차 구조에 해당한다. 3차 구조, 단백질의 변성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1차와 3차를 지배할 수 있다가 변성 요인만 사라지면 직접적으로 1차 구조가 3차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차를 만드는 건 수소결합, 3차를 만드는 건 R그룹 간의 상호작용이다. 넘어갈게요. 1차 구조가 폴리펩티드, 2차 구조가 알파나선과 베타병풍, 샤프. 알파나선과 베타병풍, 주로 막간통 부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 글리신과 프롤린은 절대로 알파나선 구조를 만들지 못합니다. 케라틴이 이게 나선 구조고요. 글리신과 알라닌이 풍부해서 베타병풍은 조금 경직성. 1차 구조는 그냥 폴리펩티드. 3차가 1차 구조를 갖고 만들어간 입체 구조죠. R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R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3차 구조로 만들어간다는 얘기고 4차 구조는 협동성이 있고요. 이온결합, 수소결합, 소수성결합, 반대르 발수, 이화결합, R그룹 간의 상호작용이다. 여러 개가 모인 건 4차 구조. 미오글로빈은 3차 구조니까 협동성이 없고요.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니까 협동성이 나타난다. 구조 참 중요성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아미노산의 종류가 있고 구조가 있고 분리정제, 그 등전점에 의한 분리정제죠. 정경동과 등전점에 의한 분리정제가 있다. 단백질의 비공결의 파괴의 변성 좋고요. 1차 구조는 유전 정보에 따라 직선으로 표현된 거 좋고요. 그 다음에 3번 코일, 글리신과 프롤린 함량이 낮다 좋고요. 4차 구조는 여러 개의 폴리펩티드 소단위 괜찮고요. 단백질은 고입체 구조를 상실해도 가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입체 구조 상실하면 기능 잃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구조가 중요하니까 만약 구조가 변성이 되면 샤페론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3차 구조로 되돌아갈 수가 있구나. 여기 샤페론이거든요. 변성된 단백질이 있을 때 주변과 격리를 시켜놓으면 1차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스스로 3차 구조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3차 구조가 중요하니까 변성 요인만 사라지면 1차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3차 구조로 되돌아갈 수가 있구나. 샤페론 단백질이라 부르고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수소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여기 이화결합, 이온결합. 몇 차 구조를 유지하는 힘이다? 3차 구조를 유지하는 힘이다. 가는 측면이 누구죠? 소수성 상호작용이죠. 저런 작용이 많다면 3차 구조가 안정화가 되겠죠. 열이 높은 지역, 열이 호열성 세균 단백질, 호열성 세균이라고 하는 건 열을 좋아하는 세균이니까 열이 많은 지역에서 적합하다. 나가 가장 강하다라고 나왔는데 나가 아니라 다입니다. 이화결합인 다가 가장 강한 결합이고 진핵생물에서 다결의 최초로 형성되는 소개하는 소포체이며 다그룹 같은 경우는 이화결합이죠. 메티온인 상관없고 시스테인에 해당합니다. 시스테인. 알겠죠? 시스테인에 의한 이화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정답은 1번에 해당하겠습니다. 단백질 분리정제인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위에 건 됐고요. 요거 하나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거든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마지막 단백질 마지막 파트인데 구슬이 있어요. 구슬이 존재하고 있고 구슬에다가 지금 현재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을 갖다 붙여가는 거예요.
근데 아스파라스산 발린과 리신이 존재하고 있죠. 아스파라스산과 발린과 리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스파라스산이 먼저 떨어지죠. 여기 지금 현재 아스파라스산이 먼저 떨어진다는 건 이건 마이너스 전압성이거든요. 바닥에 먼저 떨어졌다는 얘기야. 분해수 바닥에 먼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스파라스산은 마이너스성이고 리신은 플러스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파라스산은 마이너스성, 리신은 플러스성이니까 전화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죠. 이런 게 다른 말로 음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래요. 음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해당한다. 저걸 다른 말로 하면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불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전하니까 빨리빨리 떨어지겠죠. 이해가세요, 저거? 우선 이제 필요한 단백질은 무조건 이 구슬에다 붙여놓고요. 필요한 게 이거예요, 리신. 크로마토그래피 아니면 전기용동 아니면 등전점에 의한 분리인데 단백질 분리라고 하는 건 내가 목적하는 단백질은 구슬에 붙였다가 마지막에 얻겠다. 목적하는 단백질은 구슬에다 부착을 먼저 하고요. 구슬에다 부착하고 마지막에 얻게 구슬에다가 부착 후에 마지막에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얻겠다가 특징이에요. 마지막에 얻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원전 X의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전사인자 Y를 분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수행했다. 원전 X의 절편을 준비했다. 컬럼에 놓아주었고 전사인자 Y가 발현되고 있는 세포에서 전체 단백질을 분리한 후 나에서 준비한 컬럼에 통과시킨다. 비특이적으로 결합한 단백질들을 씻어주는 용출 용액에 넣어 유전자 X에 결합한 전사인자 Y를 컬럼에서 분리한다. 유전자 X의 절편이 들어가서 이제 결합했죠. 그럼 갖다가 유전자 X의 절편, DNA 말하는 거예요. 그 DNA가 들어가서 전사인자 Y에 가서 결합한 다음에 마지막에 용출 용액이 고농도의 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인자 Y를 지금 구슬에다 갖다 붙인 거네요. 그죠? 겔 구슬이 있고 유전자 X의 절편이 있는데 전사인자 Y를 분리한다는 건 먼저 이렇게 겔이 있고요. 유전자 지금 현재 X가 있어요. 유전자 X가 있으면 필요한 단백질이 전사인자니까. 전사인자가 있고 전사인자가 있고 전사인자 아닌 게 있어요. 전사인자는 가서 이렇게 유전자 X에 가서 붙을 거거든요. 전사인자 Y라고 합시다. X는 전사인자 아닌 거고. 전사인자 아닌 애는 그냥 통과하겠죠. 크로마토그래피 원리가 이래요. 분리 정제하기 1번이 뭐가 있다고? 등전점에 의한 분리. 2번이 전기용동. 전기용동에 의한 분리는 단백질한테 뒤에 나오겠지만 SDS라는 물질을 갖다 처리하면 균이란 마이너스 하나 되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때 크기대로 크기가 이거는 큰 거고 크기가 작은 거고 직선형 구조를 만들어서 작은 단백질은 멀리 가고 큰 단백질은 조금 이동하고 SDS라는 물질이 균일을 음전하니까 그러니까 등전점에 의한 분리가 하나 있고 크로마토그래피가 2개가 있고 여기 전기용동이 3개가 있고 그러면 단백질 하면 1번이 뭐 아미노산의 종류 하나 빵 단백질의 구조 둘 빵 분리정제약 빵 셋 근데 그 분리정제약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가 등전점에 의한 분리 두 번째가 크로마토그래피 세 번째가 전기용동이 있다. 크로마토그래피 주어진 pH에서 단백질을 가진 알자 전하의 차이 알자 전하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냥 DNA 갖다 붙이는 거예요. 특이성 있게 붙인다. 전사인자니까. 5' 말단 쪽을 준비하는 게 더 좋다. 그 5' 말단 쪽이 얘가 지금 현재 유전자라고 하게 되면 5' 말단 쪽에 전사인자가 붙는 프로모터라고 그래요. 프로모터 쪽. 전사인자는 여기 프로모터 쪽에 붙거든요. 전사인자 Y가. 유전자의 프로모터 쪽에 붙으니까 3' 말단 쪽을 준비하면 필요가 없고 5' 말단 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고농도의 염을 용출 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SDS 전경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 조금 별에서 시험 좀 나오더라. 그 단백질의 크기, 그다음에 주변제 순화 정도, 분리 정제약. 2차원 전경도 아까 말했던 이제 등전점에 의한 분리니까. 요거 단백질의 크기 순서대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기와 양입니다. 원래 이제 크기가 똑같은 데 있어도 두꺼우면 양이 많았던 거고 얇으면 양이 적었던 거고 양적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건 크기가 작았던 거고 이건 크기가 컸던 거고 크기가 큰 것은 전경당한 거리가 좀 짧고요. 저 단백질이 3차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베타모캅토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다 처리해서 이용화 결합을 분리를 해요. 베타모캅토에탄올을 처리해서 이용화 결합을 갖다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SDS를 처리를 해가지고 균일한 음전을 갖다 준다가 특징입니다. SDS를 갖다 처리해서 균일한 음전을 갖다 준다. 균일한 음전을 갖다 주니까 여기 플러스 전극에 해당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에 해당하는 거니까 플러스 전극으로 끌려가겠죠. 이해가시겠어요? 플러스 전극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등전점에 의한 전경도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크기 순서대로 분리하는 거죠. SDS 페이지에 의한 크기 순서대로 분리를 하고 있고 모레큘러 웨이트대로 분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경도 아시겠죠? 등전점에 의해서 분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경동을 수행하라. SDS 처리의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결합. 이거 변리사 시험 딱 이런 이게 나왔던 건 아닌데 제가 이게 만든 건데 변리사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변리사 시험 등요. 딱 이 정도로 알 수 있는 거는 크기, 분자량. 그다음에 또 양도 알 수 있어. 양. 그러니까 양이 얼마 정도이냐? 양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이냐? 등전점이 서로 다른 단백질을 분리하고자 한다. 등전점 전경도. 아까 그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있었죠. 등전점에 따라서 등전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등전점이 존재하고 있으면 등전점이 높을수록 현재 pH에서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나라에 해당합니다. 전경동이다. 1차원 전경동은 단백질의 전하 크기에 따라 분리하는 겁니다. 베타모캅토에탄올에 의해서 환원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2차원 전경동의 단백질들의 분리 기준은 먼저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전하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2차원 전경동에서 단백질 내의 공결합을 파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파괴 안 하고 등전점에 따라서 분리를 합니다. 전경동 아가로스 계열이 아니라요. 그냥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열이에요. 핵산 전경동, DNA 전경동 할 때 아가로스 계열을 쓰고요. 단백질 전경동 할 때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열이라고 합니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열이다. 이거 잘 나와요. 진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핵산입니다. 1교시 1번이 누구였죠? 3영역 9번. 두 번째 뭐였어요? 물과 완충. 세 번째 뭐였지? 탄수화물. 네 번째 누구였어? 지질. 다섯 번째 뭐였어요? 단백질. 단백질에 누구 있어요? 아미노산의 종류, 단백질의 구조, 분리 정제항. 꼭 소제목 써보세요. 네? A4용지에다가 제가 나가는 거 그대로 이제 끝까지 다 나갈 거니까 보시면서 지구과까지 다. 거대 분자 핵산이 존재하고 있는데 핵산 같은 케이스는 솔직히 나올 확률은 뭐 0의 리미트 수렴하죠. 네, 앞에 세 개 중에 나오니까 한 문제 나오다 한 문제 거대 분자. 핵산 단량체가 있는데 단량체를 갖다 연결하는 거잖아요. 리보스 5탄당이 있고 디옥시 리보스 5탄당이 있는데 디옥시 리보스가 DNA, 리보스는 RNA. 염기가 이제 DNA 단백질을 만드는 정모인데 퓨린 염기는 고리가 몇 개짜리? 2개짜리. 피리미딘 염기는 고리가 몇 개짜리? 1개짜리. 퓨린에 들어가는 건 아데닌과 구아닌, 피리미딘에 들어가는 건 시토신과 티민이다. 260나노미터에서 흡수를 할 수 있다. 그 인산이의 에스테르 결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고요. 1차 구조 같은 케이스가 뉴클레오티드를 서열이고요. 2차 구조 같은 케이스는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고 3차 구조 같은 케이스는 초나선 구조. 음성과 양성 초나선이 있다. 초나선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별내사 시험 볼 때는 염기의 종류 정도, 피리미딘 같은 케이스는 시토신, 티민, 우라실, 퓨린 같은 케이스는 아데닌과 구아닌에 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 같은 케이스는 DNA는 디옥시 리보스를 가지고 있고 RNA는 리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DNA는 디옥시 리보스를 갖고요. RNA는 리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뉴클레오타이드에서 5탄당 염기에다 인산기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탄당이 존재하고 있고 염기가 존재하고 있고 인산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질소함유 염기가 있고 5탄당이 있고 인산기가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리보스가 있고 디옥시 리보스가 있고 시토닌, 우라실, 티민이 있고 구아닌과 아데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퓨린과 피리미딘입니다.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 알겠죠? 그 중합체. 탄수화물은 지금 현재는 글리코시드 결합, 단백질은 펩티드 결합, 지방은 에스테르 결합. 얘는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 핵산은 5' 말단을 3' 말단으로 자라게 되고요. 약 20개의 단량체를 가지고 DNA 복제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작은 RNA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폴리뉴클레오티드이며 생명체에서 가장 긴 중합체이다. 그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DNA와 RNA를 만들 수가 있구나. 아데닌과 티민은 이중수 결합, 구아닌과 시토신은 삼중수 결합. 저게 성립하면 더블 스트랜드고 성립하지 않으면 무조건 싱글 스트랜드입니다. 많은 수의 결합이 있지만 수소 결합과 소수성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수소결합과 소성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결합은 아닙니다. 공결합보다는 약하죠. 따라서 염기성은 적은 양의 에너지원으로만 분리가 될 수가 있다.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통한 연결이 있고요.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통한 연결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리버스 오탄당 뉴클레오사이드 인산기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한다. 시토신이 있고 티민이 존재하고 있고 우라실이 존재하고 있고요. 아데닌이 존재하고 있고 구아닌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아데닌과 구아닌이다. 피리미딘과 퓨린에 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RNA 같은 케이스는 싱글 스트랜드니까 불안정한 구조에 의해서 다양한 입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입체 구조, 다양한 지금 현재 구조를 만들 수가 있구나. 서로 상보적인 염기성으로. DNA 같은 케이스는 폴리 뉴클레오티드 가닥이 이중 가닥으로 꼬이는 서다리 형태를 갖고 있고요. 당인산기는 서다리는 기둥을 형성하고 있고 수소결합된 염기는 가로대를 형성하고 있다. 핵산의 안정성이 Tn 값이죠. Tn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나선의 절반이 이중나선의 절반 50%가 싱글 스트랜드로 바뀌는 온도에 해당합니다. 염기성 조건에서 DNA 변성인데요. DNA는 이렇게 변성 이중나선이 있을 때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변성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세요? RNA는 전부 다 분해가 돼버려요. RNA는 전부 다 분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DNA는 안정하고 RNA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pH가 7 이상의 알칼리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DNA는 그냥 이중나선이 이렇게 풀리는 것이고 RNA 같은 케이스는 그냥 다 분해가 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의 특징이다. 역평행. 역평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룹. 주원과 부음이 있는데 여러분 별이사 시험에서 주원과 부음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나선이고 2나노미터의 폭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개로 지금 소성 상호작용으로 층상으로 쌓여 있다. 그러니까 DNA와 RNA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염기성 사이의 결합. 그럼 뉴클레오티드 구조가 무엇이냐? 당이 있고 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산기가 붙었다. 염기의 종류 정도는 아시면 돼요. 피리미딘 염기가 있고 퓨린 염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질소고리가 2개짜리냐 퓨린, 1개짜리냐 피리미딘. 그러니까 RNA는 싱글 스트랜드로 구성되어서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중나선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더블 스트랜드. 안정성이 DNA이고 불안정성이 RNA에 해당한다는 거. 변성 정도를 주게 되면 260나노미터 흡강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알겠죠? 흡강도가 굉장히 좋아진다. 변성이 되면. 그 다음에 스스로 재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상대 흡강도를 통한 구조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 흡강도가 제일 좋으면 싱글 뉴클레오티드예요. 싱글 뉴클레오티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더블 스트랜드 DNA에 해당해요. 싱글 뉴클레오티드에 해당하고 더블 스트랜드 DNA에 해당한다. 그죠? 더블 스트랜드 DNA.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게 3차 구조거든요. 초나선인데 초나선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흡강도가 좋아지면 단독으로 노출됐으니까 260나노미터의 흡강도인데 바깥으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고 저게 이중나선으로 들어가 있으면 숨잖아요. 안쪽으로. 이중나선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쪽으로 숨으니까 흡강도가 좀 떨어지겠죠. 빨간색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60나노미터의 단순 흡강도만 보고 어떤 구조인지 예측할 수가 있다. 그 TM인데 GCA 비율이 높으면 안정도가 높아져요. DNA가. 아무래도 분리하기 어려울 거니까. 고농도의 NaCl이면 저기 인산기를 갖다 날리거나 바깥에 있는 인산기를 날리고 인산기를 날리니까 저 인산기 때문에 두 개의 이중나선이 근거리에 올 수가 없었거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NaCl을 처리해서 인산기를 날리니까 근거리로 접근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나선이 존재하고 있고 풀리고 단일 가닥으로 풀릴 수가 있다. 저게 자외선 흡수율이 좋아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질소형의 아데닌을 포함한 물질 ATP가 아데닌 리보스 오탄당에다가 아데닌에다가 인산기 3개입니다. DNA 아데닌 염기 있죠? 이건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티드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됐습니다. 여러분. 1번이 정답인데 ATP와 DNA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NA 뉴클레오티드는 4가지죠. 4가지. 종류가 4가지니까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뉴클레오시드에다 인산기 3개 붙으면 뉴클레오티드. DNA 뉴클레오티드의 구성 성분은 인산기와 디옥시리보스.
1번에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당을 연결하여라. 여러분 이거 AT의 비율과 GC의 비율이 안 맞죠? 잊지 마세요. AT가 지금 32와 19%, GC가 32와 17%니까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단일 가다로 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 그나마 이게 좀 중요하다. 이게 온도가 조금 지금 현재 동일한 온도일 때 가가 온도, Tn값 흡강도가 제일 좋잖아요. 가가 굉장히 Tn값이 떨어진다가 특징이에요. 다는 굉장히 Tn값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60나노미터 파장에 대한 상대적인 흡강도를 측정한 것이다. 단 세 종류의 생물의 DNA가 모두 같으며 A값은 DNA의 절반이 변성되는 시점이다. 나의 DNA는 가의 종보다 GC값이 높다. 나의 DNA는 가의 종보다 나는 Tn값이 높아지죠. GC값이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네요. 그죠? 나가 잘 안 열려 있는 거잖아. 안 열려. 같은 온도일 때 흡강도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나가 지금 현재 잘 오픈이 안 되니까 GC의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보이십니까? 네. 단일화 선일대가 훨씬 더 광흡수가 잘 되죠.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처리하면 이거 높아집니다. 왜? 인산기를 무력화시키니까 이중나선이 강하게 부착이 되면서 Tn 값은 높아진다. 소성 작용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첨가하면 A 값은 낮아질 것이다. 좋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Tn 값 말하는 거니까. 이거 좀 잘 나오긴 한다. Tn 값. 절반이 변성돼. 그나마 이게 제일 센 거예요. Tn 값. Tn 값과 뉴클레오티드의 종류와 뉴클레오티드 염기의 종류와 뉴클레오티드의 구성이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DNA는 안정성, RNA는 불안정성, 절반이 변성되는 온도다. 가와 같은 케이스를 보면 GC의 비율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죠? GC의 비율이 떨어질 것이다. 나가 GC의 비율이 높고. 그럼 높아지네요. NaOH를 첨가해 pH를 증가시키면은 수소 결합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중 결합이 잘 분리가 됩니다. 수소가 받다 제거가 되니까. NaCl을 첨가하면 인산기가 날아가잖아요. 그쵸? 인산기가 빵 하고 날아가 버리니까 잘 붙네. 그럼 Tn값 높아질 거고. 나의 DNA 용액의 소성 작용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첨가하면 그럼 Tn값 떨어지겠지. 그죠? 네. Tm은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안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환원당의 베네딕트 반응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베네딕트와 은거울. 그게 지금 포도당 같은 알데히드가 들어갔을 때 얘기거든요. 설탕은 저 베네딕트 반응 안 일어나는데 설탕은 비원원당이니까. 은거울 반응은 저 알데히드기와 같이 집어넣으면 포당 같은 거 같이 집어넣으면 은이온이 이렇게 은으로 침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녹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요오도 아칼륨 반응 청남색으로 바뀐다는 거. 지방의 수단스리 선홍색. 니닌들의 반응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별에서 시작하면 니닌들은 됐고요. 뷰렛 반응이나 좀 기억하자. 뷰렛은 보라색 단백질. 흡강도. 앞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티로신, 트립토판. 그죠? 주로 흡강, 단백질 흡강. 니닌들은 기억 안 해도 돼요. 인터칼레이팅 에이전트 기억 안 해도 되고요. DNA 염기성 염색약. 메틸렌 블루의 동물 세포 핵. 아세트산카민의 식물 세포 핵. 염기성 염색약. 플러스 전화 띄고 있으니까. 260나노미터는 퓨린과 피리미딘 염기가 주로 흡강을 나타낼 수가 있다. 염기성 염색약에 해당한다. 인터칼레이팅 에이전트 됐고 여기 니니드린 됐고요. 나머지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 다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쭉 보실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세포 생물학의 1번 그 거대 문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1번에 뭐 했냐면 그리고 끝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드릴 텐데 처음에 3영역 9번 그 A4 용지 같은 데다가 아니면 꼭 써보세요. 제목만 3영역 9번 고세균 중심 이렇게 다 같이 써보겠습니다. 꼭 두 번째 뭐였어? 물과 완충. 알겠죠? 그 변리사 시험에 나오는 주제란 얘기예요. 세 번째 뭐 탄수화물의 누구 위주로? 단당류의 알도스와 케토스. 1번이 환원말단이었던 거 알데히드기. 그 다당류의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글리코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키틴. 기억하시겠어요? 네. 탄수화물 종류였고요. 그 다음에 치질 같은 케이스는 누구 있었지? 중성지방의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인지질의 인질 이중층. 알겠죠? 인질 이중층 기억하시겠습니다. 탄수화물과 치질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막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었다가 특징이죠. 기억나시겠어요? 막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었구나. 알겠죠? 콜레스테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인지질, 중성지방. 여기 단백질이 있었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 단백질의 구조, 1, 2, 3, 4차 구조.
분리정제하기 좀 중요한 건데 전기용동, 등전점 전기용동, 그냥 전기용동. 단백질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라. 그 다음에는 크로마토그래피. 핵산의 두 가지 뉴클레오티드의 구조와 염기의 종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TN 값을 통해서 이중나선이 50%가 싱글 스트랜드로 바뀌는 온도인데 안정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3령 있고 이거 요즘 잘 나오고요. 물과 완충 중요는 한데 그저 그렇고요. 탄수화물 좀 중요성 있고요. 단백질은 매우 중요성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2교시로 가실게요.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강에서 뵙겠습니다.